36시간 동안 활동하고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누르는 수상돌기, 축삭돌기가 성장하면서 누련과 누련이 서로 연결을 시작하죠. 서점을 가는 거는 항상 즐겁다. 서점을 쓱 돌다가 베스트셀러 카테고리로 가서 요즘 이게 트렌드구나, 읽으면서 공부 좀 해야겠다. 그래, 요즘 너무 놀았어. 성장해야지. 이런 생각과 동시에 책을 들고 카운터로 향하는 나를 볼 수 있다. 항상 새로운 책을 살 때는 뿌듯하다. 책을 사는 것만으로도 똑똑해지는 기분이 드는 것 같기도 하다. 책을 막 사서 읽으면 글자들이 눈에 잘 들어온다. 책을 술술 읽어나가면서 새로운 지식들이 머릿속으로 들어온다. 무언가 충만한 느낌이 들면서 오늘의 독서를 마무리하고 책을 덮는다. 이것이 나의 독서 실패 루트이다. 우리는 무언가 모르게 책을 읽어야만 할 것 같다. 남들이 책을 많이 읽으면 괜히 죄책감도 들고, 사놓고 안 읽으면 읽어야 되는데 언제 읽지? 라고 생각하며 무언가 아쉬움을 느낀다. 나는 왜 계속 독서를 하지 않는 것일까? 단순히 의지가 부족한 것일까?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의 뇌가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하는지 먼저 인지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 비슷한 뉴런의 개수를 가지고 태어난다. 뉴런은 뇌를 이루는 기본적 요소로 우리 뇌에 약 1000억 개의 뉴런들이 있다. 이 많은 뉴런들이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데, 이 연결의 중심에는 바로 시냅스가 있다. 뉴런의 이 끝부분을 시냅스라고 부르는데, 이 시냅스를 통해서 뉴런들이 서로 연결되고 신호를 전달한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뉴런이 나무이며 수많은 나뭇가지가 바로 시냅스이다. 캐나다의 심리학자 도널드 헤브는 학습은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고 기억은 그 연결을 관리하고 유지한다 라고 말했다. 즉, 학습이란 우리가 새로운 행동과 사고를 하는 것이고, 이 학습을 할 때 여러 뉴런들 사이에 시냅스가 만들어지고 연결되면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행동과 사고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뉴런들 간의 시냅스의 양이 점점 많아지고 촘촘해지면서 연결이 강화되는데, 이때 이것을 우리는 장기 기억화라고 부른다. 미국의 신경생물학자 에릭 캔들은 이러한 장기 기억화가 시냅스의 물리적 구조 그 자체를 바뀌게 한다는 것을 입증했다. 우리가 어떤 행동과 사고를 많이 했냐에 따라서 수많은 시냅스들이 형성되고 연결되면서 사고와 행동의 길, 즉 패턴이 생기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뇌의 모양 그 자체를 바뀌게 한다는 것이다. 놀랍지 않은가? 결국 나의 반복적인 행동이, 그 패턴이 궁극적으로 나의 뇌의 모양을 결정하고 그 뇌가 나라는 사람의 사고와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뇌과학자들은 뇌의 모양이 대부분 결정되는 시기가 있다고 말한다. 그 시기를 대략 3살부터 10살까지로 보고 이를 결정적 시기라고 부른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맞았던 것이다. 그럼 우리는 이 결정적 시기에 독서를 어떻게 했을까? 거기에 내가 독서를 꾸준히 못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과거 우리의 독서의 시작은 한글을 배우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하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큰 부분이 달라진다. 그 이유는 바로 교과서라는 책이 등장이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끝까지 읽어야만 하는 책이 등장한 것이다.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것은 우리는 그 책을 읽고 문제를 풀어야 했다는 것이다. 나는 어렸을 때 정말 책을 안 읽었어 라고 생각했던 나지만 7살부터 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엄청난 독서를 해온 것이다. 그렇다. 우리의 결정적 시기의 독서는 문제를 풀기 위한 독서였던 것이다. 만약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냅스의 물리적 구조가 형성되고 풀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독서를 하는 패턴이 만들어졌다면, 마치 능력이 잠재되어 있는 소년 만화 주인공처럼 우리 안에도 독서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능력은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발휘될 확률이 높은 것이다. 실제로 대한민국 학생들의 읽기 능력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높다. 하지만 그 능력은 성인이 되면서 점점 사용하지 않게 됐으며, 현재는 독서를 단순히 성장의 숙제처럼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나는 독서를 통해 풀어야 될 문제도 얻고 싶은 명확한 격도 없었던 것이다. 독서의 순서가 잘못된 것이다. 그럼 이제 와서 우리는 무슨 문제를 풀어야 할까? 이러한 내적 질문과 동시에 나는 답을 알 수 있었다. 이미 우리 현실에는 풀어야 될 문제가 산더미처럼 있다는 것을. 돈을 어떻게 벌 건지, 돈을 어떻게 모으고 불리는지, 나의 적성에 맞는 직업이 뭔지, 내가 좋아하는 건 어떻게 찾는지, 사업이 뭔지, 사업을 어떻게 크게
어떻게 하는지, 사람들과 관계는 어떻게 개선해 나가는지, 사랑은 어떻게 잘할 수 있는 건지, 결혼은 뭔지, 삶이란 무엇인지, 책은 어떻게 잘 읽는지. 그렇다. 문제는 우리 안에 있다.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치부했던,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무시하면서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했었던 현재 나의 가장 큰 문제가 내가 지금 풀어야 될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것에 대한 모든 해결책이 책 안에 있다. 돈이 가장 큰 문제라면 돈에 관련된 책을 읽어보자. 내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 해당 분야의 책을 읽어보자. 자신의 삶의 방향이 가장 큰 문제라면 철학과 인문학 책을 읽어보자. 그리고 그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자. 이는 매우 간단한 순서의 차이지만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독서를 할 때 우리의 독서의 패턴이 깨어날지도 모르는 것이다. 원시인들은 자신보다 더 강한 동물을 죽이기 위해서 도구를 활용했다. 현대사회에서 결국 독서는 우리가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내기 위한, 우리가 이 자본주의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고의 도구인 것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무릇 한 권의 책을 읽더라도 자기한테 보탬이 되도록 적용하지 않으면 100권의 책도 소용없다고 말했으며, 정조대왕 역시 독서는 본인 것으로 체득하지 않으면 본인과 아무 상관없는 행동이라고 했다. 문제는 곧 질문이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문제를 풀기 위한 생각으로 뇌를 꽉 채우자.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을 읽을 때 우리는 그 문제와 책의 내용을 연결시킬 수 있으며 책을 보고 온전히 감동하고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그 감동과 깨달음이 그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동기를 만든다. 나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독서하자. 기억하자. 우리는 이미 수많은 문제를 풀기 위한 독서를 경험하였으며 이제는 우리의 현재의 문제를 풀기 위해 다시 독서를 시작할 때라는 것을.